안녕하세요. 세무법인 한미윤이나 세무사입니다. 오늘 포럼에서는 2022년에 주목해야 할 세금 상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3가지 챕터로 준비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투자와 세금, 두 번째는 직장인의 부업과 세금, 세 번째로는 부동산과 세금 챕터입니다. 최근 국내 및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개인이 증가하고 있고 계속된 주식 상승에 따라서 주식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 수익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줄이는 것이 투자만큼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주식 양도소득세를 최소화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요? 최근에는 서학개미의 증가와 미국 주가의 상승으로 주식 양도소득세 납세 대상자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국내 주식 거래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소액주주가 장내에서 거래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양도소득세는 대주주가 거래하는 주식이나 장내가 아닌 장외를 통해 거래하는 주식, 그리고 해외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그렇다면 주식의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될까요?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과세 대상이 되는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에 실현된 차익을 합산하여 과세하고 있습니다. 1년간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연간 250만 원의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차감하면 양도소득세 과세 표준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연간 250만 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한다는 것은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의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한 금액이 250만 원이 되지 않는다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를 제외한 후에 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율을 곱하면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계산됩니다. 국내 주식의 경우 상장 여부, 대주주 여부 등에 따라 10%에서 30%의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지만 해외 주식에 대해서는 해당 주식이 중소기업이라면 10%, 그 외의 경우에는 2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년간 발생한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의 양도차익을 통산한 금액이 5,25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면 양도차익 5,250만 원에서 250만 원의 기본공제를 차감하면 5천만 원의 과세표준이 계산됩니다. 양도소득세는 5천만 원의 20%의 세율을 곱한 금액인 1,000만 원이 계산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0만 원을 추가해 총 1,100만 원의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때 유의하셔야 할 점은 2021년도에 장내에서 소액주주가 거래한 국내 주식의 양도차손이 2천만 원이고 해외 주식 양도차익이 5,250만 원이라면 과세되는 양도차익은 3,250만 원이 아니라 5,250만 원입니다. 소액주주가 거래한 국내 주식의 양도차익은 애초에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손실이라 하더라도 주식 양도차익 계산 시 반영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세금에 많은 분들이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요. 주식 양도소득세를 줄이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만약 미실현 양도차익이 존재하지만 실현한 양도차익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 기본공제 금액인 250만큼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주식을 매도하여 양도소득을 확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해외 주식의 평가손익이 600만 원인 경우에는 해당 차익을 다음 해로 이월시키지 말고 올해 250만 원의 양도차익을 실현한 후에 다음 해 350만 원의 차익을 분산하여 실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부담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장기 보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주식이 있는 경우라면 차익을 실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는 것보단 연말에 일정 부분의 차익을 실현한 후 재매수하여 수익의 기속 시기를 분산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 차익 실현 시 유의해야 할 점은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일은 양도일이 아닌 결제일이기 때문에 국내 주식의 경우 2일 후 결제, 미국 주식의 경우는 3일 후 결제되므로 반드시 결제일을 확인 후 양도해야 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두 번째 방법으로는 실현된 주식 양도차익이 큰 경우에는 보유 주식 중 평가 손실인 주식을 매도하여 손실을 확정 지은 후 재매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말 시점에 1년간 실현된 A 주식 양도차익이 2천만 원인 상황에서 보유 중인 주식 B 주식이 1천만 원의 평가손실 중이라면은 B 주식을 매도하여 1천만 원의 손실을 확정하게 되면 A 주식의 양도차익과 B 주식의 양도차손이 통산되어 해당 연도의 주식 양도차익이 2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줄어들어 양도소득세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만약 B 주식에 대해서 계속적인 보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재매수하셔서 보유하시면 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세 번째 방법으로는 가족에게 주식을 증여하여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배우자에게는 10년간 6억 원, 성인 자녀에게는 5천만 원, 미성년 자녀에게는 2천만 원의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해 공제 범위 이내의 증여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만약 자녀나 배우자에게 자산을 증여할 계획이 있다면 양도차익이 많이 발생한 주식을 증여한 후 양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증여 후 해당 자금을 증여자가 다시 회수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부당행위가 될 수 있으니 이 점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2023년부터는 증여를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배우자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증여가액이 아닌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증여 후 1년 이내 양도 시 증여의 효과를 볼 수 없게 되니 이 방법은 올해까지만 활용 가능한 방법이니 이 점 유의해 주세요. 2023년부터는 주식 양도소득과 배당소득의 일부를 통합한 금융투자소득이 신설되고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도 과세됩니다. 먼저 이자소득과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현재와 동일하게 과세되지만 주식, 채권, 수익주권, 신종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으로 통합하여 과세될 예정입니다. 금융투자소득의 특성상 손실 가능성을 고려해 종합소득이나 양도소득과는 구분하여 과세될 예정입니다. 과세 방법은 1년간 발생한 금융소득의 수익과 손실을 합산하며 현재 과세되지 않는 소액주주 등 국내 주식과 국내 공모형 펀드의 수익에 대해서는 5천만 원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즉 소액주주의 경우 장내에서 거래한 주식 투자 이익과 국내 주식형 펀드의 수익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외 주식과 비상장 주식, 파생상품 등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250만 원의 공제만 적용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2022년에 장기 보유하던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소득 과세 때문에 파실 이유는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금융투자소득 과세 도입으로 대규모 매도로 인한 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세법 개정 시 의제 취득 시기라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이는 2022년에 보유하던 주식을 2023년 이후에 파는 경우에 취득가액은 실제 취득가액이 아닌 2022년 말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금융투자소득을 계산하겠다는 것입니다. 만약 2021년 5월에 1천만 원을 취득한 국내 상장 주식이 2022년 말에 2천만 원, 2023년 1월에 3천만 원으로 올랐다고 하더라도 이때 금융투자소득은 실제 양도가액 3천만 원에서 실제 취득가액 1천만 원을 차감한 2천만 원이 아니라 실제 양도가액 3천만 원에서 2022년 말 의제 취득가액 2천만 원을 적용한 1천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가상자산 소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기타 소득으로 보아 세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예정입니다. 기타소득이지만 종합소득과 합산되지는 않고 무조건 분리과세되는 방식으로 과세되어 다른 종합소득이 있더라도 합산되지는 않습니다. 내년부터 달라질 금융소득 과세 방법에 대비해 투자 포트폴리오를 작성해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픈마켓이나 배달기사 등을 통한 부업을 했을 경우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스마트 스토어 등 오픈마켓의 개설이 쉬워지고 배달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직장인들도 오픈마켓을 운영하거나 배달기사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픈마켓 운영 시 세금과 배달기사의 세금은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달기사의 세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2년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배달 어플을 통한 음식 주문이 급증하였고 배달기사의 소득도 증가하였습니다. 배달기사에 대한 진입장벽이 낮아 전업으로 배달을 하는 경우 외에도 학생, 주부부터 직장인까지 배달기사를 부업으로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직원으로 고용되어 있는 배달기사도 있지만 대부분 배달기사는 별도의 사업자 없이 종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등 대형 배달 업체에 대해서는 프리랜서 소득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3.3%를 원천징수 후 지급하고 있습니다. 왜 배달기사의 소득에 대해서는 프리랜서로 보아 3.3%를 공제 후 지급할까요? 프리랜서의 법적 정의는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 용역을 뜻합니다. 배달기사의 경우도 개인이 별도의 시설 없이 독립적으로 배달이라는 인적 용역을 제공하기 때문에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배달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배달 대행업체에서 배달기사에게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인 3.3%를 공제한 후 소득을 지급하게 됩니다. 추가로 배달 대행업체는 해당 지급 내역을 세무서에 신고하게 됩니다. 세무서는 해당 자료를 1년간 취합하여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게 됩니다. 신고 안내문을 받았다면 반드시 배달소득 외에 개인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을 모두 더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배달소득 외에 다른 소득 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3.3%의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종합소득이 높은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환급되거나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반드시 5월에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배달기사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최근에 각광받는 부업으로는 배달기사 외에도 네이버, 쿠팡 등 오픈마켓을 통한 통신 판매업을 부업으로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픈마켓을 통한 온라인 판매에는 저렴한 수수료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홍보 효과가 있고 집에서도 운영 가능하기 때문에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매출이 적은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 없이 오픈마켓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지만 오픈마켓을 운영 시에는 원칙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사업장 주소지를 본인의 집 주소로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를 필요로 하진 않지만 집 외의 장소에서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도 추가로 필요합니다. 오픈마켓 운영 시 각종 세금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따르게 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연 1회의 부가가치세 신고, 일반 사업자의 경우에는 연 2회의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추가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모두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오픈마켓 운영 회사에서는 이미 각 오픈마켓 사업장 매출에 대해서 국세청에 제출된 상태이기 때문에 반드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 업무 관련해서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신용카드나 세금계산서, 현금영수 등의 적격 증빙을 반드시 수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배달기사나 오픈마켓 운영으로 소득이 크지 않다 해도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매출 대비 많은 세금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소득세는 종합소득세 명목으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6가지를 더해서 신고합니다. 종합소득세율은 단일세율이 아닌 소득 구간별로 6%에서 최대 45%의 소득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연봉 5천만 원의 근로소득자가 오픈마켓 운영을 통해 2천만 원의 순이익을 남기는 경우에는 근로소득 5천만 원과 오픈마켓 사업으로 인한 2천만 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으로 신고하기 때문에 단순히 오픈마켓만을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 대비 높은 세금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일회성이 아닌 장기적인 오픈마켓을 운영할 계획이라면 매출 관리, 각종 비용 관리 등 판매뿐 아니라 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매출이 작다고 하여 누락하였다간 자칫 세금 폭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2021년 12월부터 변경되었는데요. 해당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대부분 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이기 때문에 일정 요건을 갖춘 1주택자에 대해서는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비과세 요건으로는 거주자가 국내에 한 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주택의 취득 당시 조정 대상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 가능합니다. 추가로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고가주택이 아닌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최근 집값의 상승으로 수도권의 많은 주택들이 고가주택에 해당하게 되면서 고가주택의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와 2021년 12월 8일 이후 양도하는 1주택에 대해서는 고가주택의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가액이 12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부담 없이 집을 팔 수 있게 되었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모두 충족했지만 양도가액이 13억 원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위해 가격을 낮춰 12억 원에 팔아야 할까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고가주택 기준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즉 현재 기준으로 전체 양도차익 중 12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때문에 가격을 낮춰 팔 필요는 없습니다. 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 방법은 고가주택 개정 전후 양도소득세를 비교하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에서는 1세대 1주택자가 서울에 5년을 보유 및 거주한 아파트를 2022년 1월에 15억 원에 양도한 경우입니다. 이때 부대비용을 포함한 취득가액은 5억 원으로 주택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은 10억 원입니다. 2021년 12월 7일까지 적용되었던 고가주택 9억 원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해보면 전체 양도차익 10억 원 중 4억 원만 고가주택 양도차익으로 계산됩니다. 반면 고가주택의 기준이 12억 원으로 상향하게 되면은 전체 양도차익 10억 원 중 2억 원만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으로 계산됩니다. 고가주택의 기준을 9억 원을 적용할 경우에는 전체 양도차익의 40%가 과세 대상이 되지만 기준이 12억 원으로 상향되게 됨에 따라 전체 양도차익 중 20%에 대해서만 과세되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로 인해 세법이 변경됨에 따라 같은 소득 금액으로 양도하더라도 지방소득세까지 감안하면 약 5천만 원의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동안 양도소득세 때문에 양도를 망설였던 경우라면 개정된 세법을 적용한 세금을 확인 후 매도 여부를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2022년에 주목해야 할 세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